그러면 시작된 거지? 응. 오케이. 할게요. 캠프파이어 하는 거 같아. 응? 아 그치 약간. 근데 흰조명보다 이게 좀 더 나은 것 같아 나는. 낭만 있어 좋아요. 원래 저 램프도 형수이 형이 조명을 그 노란색 전구로 살라 했는데 자기 분명 노란색으로 산 줄 알았대. 근데 까보니까 흰색이었던 거야. 아, 약간의 그 모드가 그치 편한 그치. 거였구나. 항상 참 이 노래 들을 때마다 노래가 참 좋아. 그지 않아? 약간 마음이 편해지는 약간 선곡을 좀 잘했어. 신동 오빠가 노래 잘 찾아봤어. 아. 라디오 마치고 뭐 하셔볼까? 집? 너는? 헬스장 갑니다. 오늘은 상실? 오늘 등 운동. 예인이? 저는 근처에 엄마 아빠가 이렇게 픽업하는 저녁 먹었어요. 아 진짜? 좋겠다. 그러니까 뭐 먹어볼까? 그건 아직 안 좋아했는데 그냥 근데 라면 벌써 먹으린가요? 라면 저 아까 한입? 아니 해서 오케이. 아직 배 좀 나왔어요. 에피타이저지. 저희 다솜 저번에 종강 파티 어땠어? 선배 있었어? 안 했어. 아, 그래? 나랑 지현이 형밖에 없어가지고. 아, 그래? 한경관에서 밥이나 먹을까 했다가. 아니 솔직히 고마웠네. 이러면 안 돼. 여러분 다들 애정을 가지고 참여하셔야 돼요. 아시겠어요? 맞긴 해. 그럼 뭐 씨. 그 자체를 안 간다면 맞아. 그럼 안 됩니다. 연기를 열심히 공부를 해야겠다. 그래 진짜 그래야 돼. 불을 처음 보시는 이명호. 아, 형수. 자, 갑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다소 사랑스러운 이야기 다솜입니다. 이 방송은 연세대학교 신과대학교지 다솜의 방송으로 커버스토리와 각 기고자분들의 칼럼을 주제로 원래는 매달 마지막 주 목요일 8시 이야기를 나눠보지만 오늘만 예외적으로 6시에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이번 방송에서는 다솜 4호의 박정서 하구의 기고글에 대해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져보려 합니다. 함께 고민하고 소통하면서 유심하고 다정하게 여러 조각들을 맞추어 청취자분들께 저희 다솜이 더 선명하게 다가오기를 소망합니다. 이 방송은 연세대학교 신과대학교지 다솜의 하이라이트와 교지에 담아내지 못한 비하인드까지 이야기하기 위해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교지가 출간되는 매 학기 사이에 간극을 메꾸며 꾸준히 다솜의 이야기를 만들어 나가기 위함도 있습니다. 그럼 다소 사랑스러운 이야기 다솜의 15번째 방송 시작합니다. 와. 자기소개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준영입니다. 안녕하세요. 송예린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서입니다. 와. 와. 어떻게 이렇게 다 1학기 마치고 방학 때 또 방송을 하게 됐어요. 네. 다들 어떻게 지내셨나요? 저는 지금 계절학기 듣고 있는데.
계절학기 우리 다 신실 듣잖아요, 그죠? 그렇죠? 신실 어떤 것 같아요, 신실? 아, 계절 신학 실천이요? 네, 네. 아, 이거 굉장히, 말을 되게 조심하시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굉장히 센서티브한 이슈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 네네.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네. 그, 학기 중 신학 실천이랑 다르게, 음흠. 뭔가 좀, 임수학 교수님이랑 토론도 하고, 음. 정말 텍스트에서이랑 좀 비슷하기도 하고. 택해 수업? 네, 근데 되게, 학우분들도 열정적으로 임하셔서, 음. 저도 레알 신학을 실천하는 기분이 들더라고요. 아, 이제야말로 진짜 신학 실천이다? 항상 그랬지만. 항상 그랬지만. 네. 네. 음. 네, 저도 지금 신시를 듣고 있는데 계절로 원래 약간 계절로 저는 또 신학 실천을 처음 처럼 이렇게 예배 드리고 하는 건가 했는데 와서 오히려 그런 게 아니라 오히려 설교에 대해서 조금 배우는 기분. 그러니까 설교란 뭐고 어떤 설교를 하시고 목사님들께서 그런 걸 배울 수 있는 게 좀 흥미로운 것 같고 그리고 또 저희가 오늘은 같이 마가복음에 대해서 또 읽고 토론을 했잖아요, 조별끼리. 그쵸, 그랬죠. 그게 되게 그런 학우들끼리 생각을 나눌 수 있는 장이 있다는 게 저는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네. 약간 수학 수업 듣는 것 같기도 해요, 약간. 하는 거 보면은, 그죠? 어떻게 그러면 정선님은 1학기 마쳤는데, 네. 소회 같은 거 잠깐 들어볼 수 있을까요? 소회, 네. 저는 이제 3학년 1학기가 끝났는데, 언제 내가 이렇게 나이를 먹었나 싶어요. 제가 지금 이제 도서관에서 근로를 하고 있거든요. 네네. 중앙도서관에서 근로를 하는데 책을 정리를 하다 보면 이제 이어폰을 꽂고 노래를 들으면서 정리를 해요. 근데 이제 노래를 듣다가 브라운 아이드 걸즈의 사인이 네. 그 랜덤 재생으로 나왔는데 순간 너무 반갑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걸 들으면서 문득 든 생각이 네. 1학년들이 이 노래를 알까? 아, 생각이 나는데 그냥 너 좀 이제 나이를 이 표현이 어떻게 보면 이상하긴 한데 저도 그쵸. 뭔가 이제 점점 하나하나 나이가 들어가고 있다는 게 좀 실감이 나고 그리고 특히 이번 1학기에는 그 전공 수업을 많이 들었는데 네. 그래도 학우들이랑 같이 뭔가 수업을 듣고 같은 전공인 친구들이랑 그리고 정말 제 전공에 대해서 배운다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좀 좋았던 것 같아요. 물론 1교시 수업은 좀 힘들었지만 1교시는 힘들만 하죠. 네. 네. 그래도 좀 여러모로 생각을 할 수 있는 시간들이 아니었나 그렇군요. 싶었습니다. 예인이는 어땠나요? 아, 저도 2학년 1학기 신촌에서 첫 학기를 마쳤는데 그렇네요. 정말 세월이 뭐라고 해야 되지? 아니, 정말 시간이 빠르다는 걸 몸소 체감할 수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어렸을 때 막 초등학생 때는 중학생 언니 오빠들이 되게 커 보였고 뭐 대학생 언니 오빠들은 그때 저한테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죠. 아줌마 아저씨 거려고 이제 군인 아저씨 하면 군인 아저씨 하고 편지 썼던 기억 나는데 이제 동기들이나 한 학년 선배들은 정말 그래도 많이 가시고 사회 나갈 준비하시는 분들이 그치, 많아서. 보이지. 저는 아직 소신발언 하자면 네. 제가 아직 아기라고 생각하거든요. 응애. 만으로 19살이거든요. 아, 맞죠. 근데 이제 정말 시간이 빨라서 좀 유의미하게 좀 보내야겠다. 그리고 네. 근데 좋았던 거는 저는 이제 15학점 전공 수업만 들었는데 신학과 사람들이랑 같이 그래도 확실히 대학은 고등학교처럼 일방적 주입이 아니라 토론 인간가족 같은 수업은 진짜 아고라처럼 토론도 많이 하고 그랬군요. 그래서 많이 성장했다고 저는 생각을 해서 그 신대 수업이 재밌고 좋구나 싶었어요. 아기 예린 성장하다. 그런 게 그렇군요. 균형선. 놀랍게도 저도 신촌에서 하는 대면 수업이 이번 학기가 처음이었어요. 그렇네. 저는 지금 6학기, 3학년 2학기를 보냈었는데 6학기째였는데 코로나 때문에 그리고 휴학도 한번 해가지고 5학기 동안은 비대면으로만 수업을 하다가 이번 학기 처음으로 대면 수업을 해서 강의실에서 수업을 듣고 학교 친구들을 만나는 게 이제 동기들을 만나는 게 이번 학기가 처음이었는데 그래서 약간 뭔가 조금 어수선한 분위기가 좀 있었어요. 약간 초반에는 좀 적응을 해야 될 필요가 좀 저한테도 있었고 오전에 통학하려고 지하철 타는 것도 저 1교시가 이번 학기에 3일이었거든요. 3일. 그래서 부천에서 신촌까지 오려면 7시에 일어나야 돼. 7시 아니지. 7시에 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진짜 못해도 6시 반에는 일어나서 준비를 해야지
짧게 준비하고 나가야 된단 말이죠. 그러면은 이제 지하철에 사람이 너무 많아서 아무튼 그런 적응하는 기간이 좀 필요했었고 또 개인적으로 여러 일도 있었고 그래가지고 참 되게 바쁘면서도 나름 즐거운 학기를 보냈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방학 때 계획 있으신가요? 정선님은? 저는 이번 방학에는 꼭 네. 토플을 토플. 공부해서 시험을 치는 게 아, 일단 그건 무조건 지켜야 하는 목표라고 정해놨고 교환학생 생각이 있는 거니까. 네, 그것도 그렇고 앞으로 쭉 쓸 일이 계속 있을 것 음흠. 같아서 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근로를 열심히 해서 돈을 많이 버는 게 저의 꿈이고 그리고 또 책을 한동안 너무 좀 과제용으로 좀 많이 읽었었는데 그냥 제가 좋아하는 책을 좀 열심히 읽어보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행도 여행. 한 번쯤은 한 번 정도. 가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생각해둔 여행지가 있을까요? 저는 일본이나 제주도 뭐 이 정도. 보통 근데 요즘 네. 제주도 갈 바에는 일본 네. 간다 그쵸.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쵸. 엔화가 너무 엔저 현상이 되게 세니까 지금 맞아요. 제주도 갈 바에는 네. 일본 갔다 와라 이렇게 맞아요. 얘기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럼 일본으로 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아, 에린이는 어떤가요? 저는 방학주 계획이 저도 교환학생 준비를 하는데 저는 이제 나라를 정해서 그냥 일본으로 가려고. 확실하게? 음, 그럼 이제 JLPT 준비하시겠네요? 그죠. 아하. 그래서 지금 한자 8급부터 다시 보고 있어요. 중요해요. 근데 진짜 중요해요. 정말로 한자가 저도 일본어를 일본에서 지냈었고 지금도 공부를 계속 하고 있고 이번 학기에서도 일본어 수업을 들었는데 한자가 진짜로 약간 가장 큰 장벽인 것 같은 느낌? 맞아. 한자 공부가 일본은 거의 8할 진짜로 그런 것 같아요. 8급 공부한다는 건 뻥이고요. 저의 어떤 지적인 의문을 다른 분들이 가질까봐 해명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초급 한자부터 다시 보면서 JLPT하고 다시 이제 모교에서 7월 중순부터 아르바이트 시작해서 저번에 했던 자습 알바도 잠깐 하고 저도 기회 되면 8월 달에 가족 여행을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그 모교 학생들의 보시기에는 본인의 말에 따르면 아줌마겠네요. 대학생 언니는 너무 멋있는 분이니까. 그 지금 고3들이 네. 제가 고3 때 같은 기숙사에서 고1이었던 친구들. 그렇구나. 겹치는 세대가 있어. 보던 얼굴들이 있겠네요. 네. 눈에 익은 사람들이. 네, 근데 못 알아보더라고요. 아무래도 음. 고등학교 때보다는 좀 살이 좀 빠져가지고. 좋네요. 뿌듯하시겠네요. 한편으로는 좀 뿌듯하겠다. 맞아요. 그래서 그 친구들도 진심을 잘 되길 기도하면서 감독에 임하고 있습니다. 멋있네요. 저는 방학 때 약간 요즘 운동을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 네. 어제도 했고 오늘도 이따 헬스장에 갈 것 같은데 좀 다이어트를 좀 열심히 할 목적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는 것 같고 그리고 개인적으로 필요한 공부들 조금 더 할 것 같고 여행 많이 가고 싶습니다. 7월 달에 그 가족분들이 이제 해외에 거주하고 계신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번 7월 달에 외가댁에서 돌아오신다고 귀국한다고 해서 외가댁 가족여행 2박 3일 정도 강원도 갈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뭐 교회 수련회라든지 아니면 개인적으로 여행 가고 싶은 것들이 있어가지고 여행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하려고 합니다. 좋네요. 네. 여행을 많이 하는 삶 되게 만족하게. 이제 네. 본격적으로 기고글에 대한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네, 제가 첫 번째로 기고글에 대해서 드리고 싶은 질문은 어떤 마음으로 정선님께서 정선님께서 영어를 사모하는 마음을 쓰게 되셨는지 그 마음에 대해서 첫 번째로 여쭤보고 싶어요. 저는 사실 저희 이번에 커버 스토리가 사랑과 평화인데 저는 그래도 평소에 사랑에 대해서는 좀 생각을 많이 하면서 사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저 스스로에 대해서. 그런데 이제 저는 이제 이 글을 쓴 시점이 작년 12월에서 올해 1월 이렇게 되는데 제가 작년 한 여름쯤에 든 생각이 약간 너무 허무하다? 그러니까 너무 제가 그때 그 당시에 읽던 책들도 약간 좀 냉소주의에 가까운 책들, 뭐 소설도 그렇고 네.
저도 뭐 니체를 정말 많이 아는 건 정말 아니지만 그래도 뭔가 니체의 그런 사상이 어느 정도 경도돼 있었고 그래서 그냥 어차피 다 뭔가 인간은 유한한 존재고 그냥 사라지면 끝이고 약간 부질없다. 네, 부질없고 그리고 다 그냥 열정이라는 것도 굳이 열정을 들여서 살아야 하는 필요가 있나?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한 회의가 좀 많았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서 뭐 끝이라는 거에 대해서 전에는 너무 그러니까 끝이라는 걸 그냥 일부러 생각을 안 하려고 했었는데 그냥 그 시점에 이제 그냥 끝이라는 걸 너무 강력하게 좀 받아들이게 됐고 그래서 그냥 다 약간 세상사가 허무하고 부질없구나, 무상하구나 이런 생각을 좀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그런 끝이라는 건 영원이랑 완전 반대되는 개념이잖아요. 네. 완전 양립할 수 없는 개념이고 근데 그러고 그렇게 살다가 근데 그 끝을 생각하는 제가 되게 좀 스스로 기특하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막상 생각해보니까 그냥 오히려 그게 더 제가 끝에 대한 두려움에서 기인한 생각이었다는 걸 좀 깨달았고, 그냥 우리가 보통 살아가는 이 24시간이라는 그 시간 내에서 살아갈 때는 끝이 당연히 있죠. 모든 관계도 끝이 있고, 물론 변화도 당연히 있고, 인간도 변하고, 관계도 변하고, 안 변하는 게 없는데, 근데 최소한 그냥 내가 살아가는 동안 아무리 물리적으로 끝이 난다고 하더라도 영원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조금 들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올해 1월에 그 형석 오빠랑 같이 네. 지난 이 커버 스토리 인터뷰 해주신 지지난 학기죠. 그 사느냐 죽느냐 3호 때 그 장의사 선배님, 네. 네, 김춘수 선배님. 네, 김춘수 선배님께 이제 책이 나와서 그 책을 드리러 그때 가서 말씀을 조금 나눴는데 그 당시에 저도 그냥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냥 내가 이렇게 뭔가 고민을 하고 사는 것도 너무 힘들고 그냥 어차피 다 끝은 있는 것 같은데 너무 힘들어서 그때 그냥 그 당시에 조금 말씀을 좀 여쭤봤었는데 그냥 그분이 하신 말 중에 그분은 현재는 그러니까 과거, 현재, 미래가 다 따로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현재, 과거와 미래가 모두 들어있다고 하셨거든요. 저도 근데 그 말에 되게 공감이 갔었던 것 같아요. 그냥 왜냐하면 아무리 내가 현재를 살아가고 있다고 모두들 생각하지만 과거를 살아가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미래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도 있고 근데 그게 저는 조금 말이 길어지긴 하는데 저는 그 몸은 현재를 살아가지만, 과거에 미련에 파묻혀서 살아가면 현재를 못 살아가고, 미래에 대한 걱정이나 불안에 파묻혀 살면 또 현재를 못 살잖아요. 근데 문제는 그 미련과 걱정이 다 현재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 현재는 그 미련과 걱정이 다 들어있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걸 반대로 생각하면 내가 과거에 대해서 좋았던 거, 그 미래에 대한 희망이 현재에 들어있으면 그 현재는 그 자체로 그냥 저는 영원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약간 논리적 비약일 수 있겠지만 그래서 저는 그냥 내가 지금을 행복하게 살면 그냥 영원하게 행복하게 살 수 있겠다는 생각을 좀 막연하게 하게 되면서 이 글을 쓰게 됐던 것 같아요. 이춘수 선배님이었습니다. 김춘수 선배님. 네. 네. 다행히 이름은 네. 기억했던 걸로. 저는 또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은 정서 글을 읽다 보면은 항상 어떤 본인만의 경험에서 출발해서 정서의 그런 사고와 생각들을 이렇게 담담하게 풀어내는 듯한 느낌을 받을 때가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러브 앤 피스라는 사랑과 평화라는 커버 스토리 주제였었는데 그 주제로 지금 이 글을 써야겠다라고 어떤 마음 먹게 된 그런 경험들이 있었는지 여쭈고 싶습니다. 저는 이 글을 쓰게 된 뭔가 하나의 경험이라기보다는 저는 사실 살아오면서 그동안 제가 사랑에 대해 생각한 것도 그렇게 많이 생각할 수 있었던 이유가 생각해보면 너무 당연한 게 제 스스로가 막 엄청 사랑을 많이 받고 자란 사람이라고 생각을 안 했었거든요. 그래서 늘 그거에 대해 조금 집착했던 적도 당연히 있고 그 이후에는 뭔가 저는
뭐 받는 법을 몰라서 주는 방법도 모른다고 스스로 생각을 했었고 그랬는데 그냥 어느 순간 좀 들었던 생각이 아니었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던 것 같아요. 아니구나. 내가 그냥 문득 아니었구나. 내가 사랑을 정말 많이 받고 자랐고, 그거는 친구한테서도 정말 많은 사랑을 받았고, 부모님한테서도 사랑을 많이 받았고, 뭐, 그냥 여러 관계에서 사랑을 많이 받았다는 그 생각이 딱 들면서, 그 생각을 제가 그 작년 2학기에 철학과 수업을 이제 위단관에서 들으면서, 서양 철학에 의해였나? 수업을 들으면서 그 당시 아마 키에르케고르인가 니체를 배우고 있었을 거예요. 근데 갑자기 그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헤겔이었나? 하여튼 그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갑자기 세상이 확 뭔가 아름다워지는 기분이 좀 들었는데 그때 이제 11월쯤이었던 것 같은데 그때 이제 교정을 딱 나오면서 위단관에서 딱 백양로로 내려가는 그 길에 너무 세상이 아름답다 이 생각이 좀 들었고 그러니까 그게 저도 제 스스로 사실 사람은 다 사랑받을 자격이 있다고 하고 하잖아요. 보통. 그쵸. 뭐 모두가 그래 네. 뭐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라고 하고. 근데 저는 그게 되게 우습게 들렸거든요. 아니 어떻게 아무것도 안 하고 내가 아무 노력도 안 하고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데 어떻게 사랑받을 자격이 있지? 저는 그게 정말 저한테는 말도 안 되는 소리였는데 그냥 생각해보면 저는 계속 사랑을 받으려고 나는 계속 뭔가를 하고 어떤 사람이 되려고 하고 제 스스로 엄청 힘들어하고 그런 게 저는 좀 학창 시절 때 10대 때부터 좀 컸던 것 같거든요. 제가 느끼기에는. 근데 딱 그 자리에서 그 철학과 수업을 들으면서 생각을 하는데 아니더라고요. 그냥 나는 아무것도 아니었고 내가 지금 아무것도 된 게 없는데 그냥 많은 사랑을 받았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면서 그냥 나는 내가 앞으로 어떤 어려움을 겪어도 이런 기억이 있으면 영원하게 살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었었어요, 저는. 그래서 그냥 그때 뭔가 기억에서 시작해서 글을 쓰게 된 것 같습니다. 좋네요. 멋있는 것 같아요. 질문하기 전에 언니가 말한 거에 조금 더 제 생각을 그냥 말해보자면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저는 진짜 사랑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고 또 근데 정서 언니가 아무것도 안 하는 존재라고 하기에는 지금 교지 편집장님도 맡고 계시고 진짜 후배들한테도 좋은 언니 되주시고 되게 뛰어난 사람이어서 아무것도 아니다?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고맙습니다. 이제 다음으로 드리고 싶은 질문은 이 글을 읽는 독자들이 어떠한 바를 느꼈으면 하는지 그거를 묻고 싶어요. 저는 그리고 아까 예린이가 얘기해 준 거에 대해서는 뭐 당연히 저도 제가 이렇게 교제를 할 수 있는 거는 전 정말 준영이랑 예린이를 많이 믿거든요. 여기 하면서. 그래서 그런 거고 또 저는 독자들이 느꼈으면 하는 건 개인적으로 저는 이게 되게 조금 어떻게 보면 좀 어려운 얘기긴 하지만 저는 진짜 10대 때 자기 혐오가 진짜 심했거든요. 20대 초반까지도 자기 혐오가 정말 심했고 그냥 나는 20대 한 7, 8까지 살다가 죽어도 되겠다라는 생각도 그냥 막연하게 조금 했었고 근데 그런 기억들이 저는 좀 당연히 누구나 그런 기억이 있으면 아프고 하겠죠. 그리고 이런 기억들이 또 아무리 내가 지금 잘 산다고 하더라도 언젠가 한 번씩 불쑥불쑥 찾아오면 그때가 되게 괴롭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도 쉽게 사라지는 기억은 아니긴 하지만 근데 내가 그런 것 때문에 나를 스스로 죽일 바에는 차라리 생각해보면 나는 살면서 이런 사랑도 받고 저런 사랑도 받고 내가 이렇게 지금 뭔가 교지를 하면서 사실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것도 저는 되게 어떻게 보면 당연히 저도 어느 정도 부담이 있고 잘해야 한다는 그런 생각이 있지만 되게 감사한 일이잖아요. 제가 여기서 뭔가를 하고 그것도 누구랑 함께 하고 그게 정말 감사한 일이고 그런 기억들이 하나하나씩 쌓인 걸 생각을 해보면 너무 그냥 아까도 말했듯이 그냥 영원하게 살 수 있겠다 이런 생각도 좀 들었고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저한테 이런 제가 많이 사랑을 받고 자랐다는 그런 이야기를, 생각을 할 수 있게 해준 사람들한테 고맙다는 얘기를 너무 하고 싶었어요. 왜냐면, 제가 그 당시에 아이유의 에잇을 좀 많이 들었었는데, 에잇도 들었고, 에필로그를 들었었는데, 그게, 나를 알게 되어서 좋았나요? 기뻤나요? 그러니까 이런 가사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나를 알게 되어서 당연히 힘든 것도 있고, 제가 부족한 것도 있고 했겠지만, 그냥 좋았다면 내가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느끼든 간에, 그 사람이 나로 인해서 그래 조금이라도 좋았던 기억이 있으면, 그 사람도 나처럼 그냥 그런 좋았다는 그 느낌 하나로도 힘들 때 위로가 되고, 계속 살 수 있는 힘이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좀 했어서, 좀 그런 고맙다는 어떤 메시지와 그 사람도 좀 그랬으면 좋겠다. 그리고 나한테 그런 걸 알려준 사람들한테 너무 고맙다는 얘기도 좀 하고 싶었고, 그래서 그런 걸 좀 느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네. 네, 기고글에 그런 멘트들이 담겨 있었던 파트가 있었던 것 같아요. 기고글에 대한 질문을 조금 더 내용의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저는 이번 정석 글을 읽으면서 사랑의 어떤 대상이 되는 것이 보통 타인인 경우가 조금 더 많다고 저는 생각을 했었는데, 전반적으로 이번에는 자신이나 본인을 그 대상으로 향하고 있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보통 우리가 누구를 그러니까 사랑한다라는 그런 서술어를 사용할 때 너를 사랑해 뭐 이렇게 얘기를 하거나, 아니면 나는 무언가 다른 것을 사랑해 라고 얘기하는 등의 보통 그런 사랑의 대상은 내가 되기보다는 다른 무언가가 차지하고 있는 경우가 조금 더 많다고 저는 느꼈는데, 이번에 정선님은 어떤 사랑의 수로가 되는 그 대상을 본인과 자신에게 조금 더 집중시켰던 그런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자기 혐오가 되게 심했거든요. 그냥 제가 너무 싫고, 제가 대학에 오기 전에는 전 재수를 어쨌든 했으니까, 나이도 그렇고, 그렇게 대학을 못 온 내 스스로에 대한 어떤 혐오? 아니면 살이 쪘을 때는 살이 찐 나에 대한 혐오? 아니면 친구들이랑 잘 못 지낼 때는 나 왜 이런 사람이지? 약간 이런 거에 대한, 그런 게 되게 좀 유독 유독인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랬던 것 같아요. 저는 좀. 그냥 계속 내가 뭔가가 돼야 한다고 생각했고, 그런 강박 스스로에 대한 통제를 너무 많이 하려고 했었고, 어렸을 때부터 완벽주의도 심했고, 약간 부모님 기대 이런 것들이 있었겠죠? 저도 나름대로 그런 것들이 있어서 그랬던 것 같은데,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근데 저는 이제 이 글을, 그래서, 이번 글뿐만 아니라 사실 전에 글을 쓸 때도 뭔가 나에 대한 사랑? 그런 거에 대한 얘기를 조금씩 계속 했던 것 같아요. 나는 어떻게 나를 사랑할 수 있을 것인가. 또 제가 17살 때쯤에 자존감 수업이라는 책이 유행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제 나도 좀 자존감을 내 스스로 높이고 싶으니까 그 책을 샀는데, 이제 그 책 한 페이지 중에 내가 좋아하는 거, 싫어하는 거 이런 거 쓰는 게 있었어요. 근데 내가 뭘 좋아하고 뭘 싫어하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걸 쓰려고 하는데. 그래서 그때 그냥 좀 쓰다가 다시 지우고 그냥 책상에 이렇게 박아놓고 그 일을 안 꺼내긴 했는데, 그냥 나를 사랑한다는 게 뭘까에 대한 생각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 글을 쓰면서 좀 들었던 생각은, 그냥 나를 사랑한다는 게 그냥 나를 무조건 예뻐하고 내가 뭘 해도 좋고 내가 뭘 해도 사랑스럽고 이런 거라기보다는, 사실 연인 관계도 그렇잖아요.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이어도 당연히 그 사람이 하는 어떤 행동 중에 싫어하거나 이해가 안 되거나 하는 게 있겠죠. 있죠. 당연히. 그럼 당연히 싸울 수 있고 갈등이 생길 수 있고. 근데 그거는 저는 나와의 관계도 똑같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왜냐면 그 인간과 종교 수업하신 김종우 교수님께도 제가 수업 끝나고 잠깐 여쭤본 게 있었는데, 그 교수님이 하신 말씀이 나도 타인이라고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나도 결국은 타인이고, 저도 저에 대해서 잘 모르잖아요. 내가 뭘 좋아하는지도 모르고, 뭘 싫어하는지도 모르고, 그리고 내가 어떤 행동을 할 때 이 감정을 느꼈는데 왜 이 감정을 느꼈는지도 그걸 파고 들어가지 않는 이상 모른단 말이에요. 그쵸. 그냥 막연한 느낌만 맞아요. 들 뿐이지. 근데
사실 그런 막연한 불안, 아니면 어떤 내가 만약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데 슬플 때, 뭐 아니면 화가 날 때, 그 감정을 없애는 그 방법 중에 어떤 명상이었는데, 제가 그게 약간 영성 쪽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그런 거 한창 좀 살짝 빠졌어가지고 찾아보고 했던 적이 있는데, 이건 그 영성 훈련뿐만 아니라, 과학적으로도 내가 이 감정이 왜 들었는지, 그거를 그냥 판단 없이, 그냥, 뭐, 이 감정이 뭐, 예를 들어서 누가 미우면, 아, 내가 이 사람을 왜 밉지? 아, 미워하면 안 되는데. 이러면 절대 그 감정은 안 없어지고, 왜 미운지 계속해서 파고 들어가고 해서, 아, 이래서 내가 이 사람이 미웠구나. 아니면 이래서 내가 슬펐구나, 우울했구나. 이렇게 생각을 딱 하면, 그게 탁 사라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게 되게 그거를 좀 하면서, 아, 나를 이해하고, 내가, 당연히 나도 내 스스로에 대해서 싫은 점이 있고, 짜증나는 게 있고, 아, 안 이랬으면 좋겠는데 하는 부분이 있지만, 내 스스로를 좀 이해하려고 하는 것 자체가 사랑이 아닐까? 라는 생각을 좀 하면서 개인적으로 그런 결론을 내리게 된 것 같고. 그래서 좀 자기애란 뭘까에 대해서 조금 더 글을 썼던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드리고 싶은 질문은 이제 언니 글을 읽으면서 느낀 게 과거에는 끝이 있기에 현재를 살아감에 있어서 허무주의적인 태도로 삶 또는 살아감을 바라보셨다가 이제 어느 순간부터 살아감의 행복을 누리면서 살아가게 되었다고 하셨는데 이러한 삶의 태도와 생각을 전환을 하게 된 계기가 있으신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네. 저는, 일단은, 항상 뭘 이뤄야 제가 행복해질 줄 알았어요. 이거는 저도 이번 1학기 동안에도 계속 했던 생각인데, 올해 초부터. 저는 되게 그 욕망이라는 거에 되게 많이 휘둘리는 인간이거든요. 내가 뭔가 하고 싶었는데, 이걸 못하면 너무 싫고, 막 어떻게든 해야 되고, 어떻게든 해내야 되고, 이거를 못 해내 나는, 약간 루저고. 약간 그런 마인드가 좀 되게 강했어요, 저는. 그래서 내가 뭔가를 항상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고, 이거는 관계에서도 마찬가지고, 제가 대학 온 거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고, 약간 그런 게 항상은 좀 있으면서, 항상 이렇게 마음에 좀 아쉬움으로 좀 남았었는데, 그냥 작년 말저는 되게 겨울이, 그래도 썼는데, 제가 1월생이거든요. 완전 한겨울에 태어났는데, 저는 추위도 엄청 많이 타고, 겨울 자체가 좀 별로 안 좋아해요. 제가 계절 중에 겨울을. 근데 그래서 항상 겨울에 뭔가 혼자서 이렇게 좀 있고 약간 그런 시간이 많았는데 근데 너무 그냥 행복한 거예요, 이번에는. 사실 그때 저는 그 당시에 저의 가장 어려운 어떤 사건이 좀 있었고, 저의 마음적으로. 그래서 되게 항상 고민은 있었는데, 근데 그거랑 별개로 누구를 만나도 행복하고, 어떻게 지내도 그 하루의 끝이 되게 좀 충만하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거든요. 행복하다는 생각을, 그냥 그냥 큰 일이 없어도, 예를 들어서 내가 누구랑 약속했어서 그 사람을 만나고 어떤 얘기를 하고 집에 딱 들어오는데, 이 사람을 만나서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거 정말 큰 행복이구나,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하면서, 그냥 그때 딱 든 생각이, 내가 뭔가를 이룬다고 해서 행복해지는 게 아닐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면, 옛날부터 그런 거 있잖아요. 당연히 사회에서는 우리가 좋은 학교를 가야 되고, 그럼 좋은 학교를 왜 가냐? 좋은 직장 갖기 위해서. 그럼 좋은 직장을 왜 갔냐? 결혼을 하기 위해서. 결혼을 왜 하냐? 아이를 낳기 위해서. 이런 흐름? 그럼 왜 궁극적으로 뭘 위해서냐? 행복을 위해서다. 라고 대답을 한다는 그런 식의 어떤 사회적으로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사람들은 대부분 행복을 목적에 두고 살아가잖아요. 내가 행복하려고 공부를 하고, 행복하려고 뭔가 취직을 하고. 근데 그 틀린 말은 아니죠, 당연히. 그리고 당연히 살아가면서 필요한 거고, 이왕이면 그래도 내가 좋아하는 공부하고 좋은 학교 와가지고 공부하는 게 당연히 좋죠? 좋은데, 저는 전에도 이런 얘기 많이 했던 것 같은데, 저는 대학교 1학년 때 제가 원하는 거 거의 다 이뤘었거든요. 좋은 학교도 왔고, 그냥 다 이뤘다기보다는 딱 3개였어요. 저의 항상 그 학생 때 추구한 좋은 학교, 그리고 인간관계, 그리고 나의 어떤 외적인 부분. 그냥 다 충족이 됐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저는 대학교 1학년 때가 제일 힘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사실 제가 그때 2학년 끝나고 했으니까 학교에 대한 뽕이 남아있지도 않고,
뭐 인간관계도 뭐 나쁘진 않지만 저도 항상 감사하게도 좋은 분들이 곁에 많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되게 좀 인간관계적으로 좀 힘들었던 부분이 있었고 하여튼 그랬는데 그런 게 충족이 안 돼도 행복하더라고요. 그냥 더 행복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진짜 내가 어떻게 생각하느냐의 문제고 내가 원한다고 해서 그게 행복해지는 것도 아니고 내가 정말 뭔가를 그러니까 원했던 걸 성취해서 행복해지는 것도 아니고 내가 원하는 걸 못 이룬다고 해서 행복해지지 않는 것도 아니구나 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이번 학기에 저도 수업을 들었는데 한번 정서랑은 이런 이야기를 했었던 것 같아요. 어떤 행복의 과학이라는 서은국 교수님의 수업을 들었었는데 교수님께서는 행복을 목적이 아니라 수단으로 봐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어떤 다른 무언가를 행복 그 자체를 목적으로 추구하게 되면은 그 과정이 좀 오히려 역설적으로 불행해질 수가 있으니까 그렇다기보다는 그 삶에서 무언가를 어떤 향해서 나아가는 과정에서 느껴지는 그런 행복함을 약간 수단처럼 소소하게 생겨가는 것이 조금 더 바람직한 삶이 아닐까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셨던 것이 또 이렇게 정서 이야기를 들으니까 같이 생각나는 것 같아요. 그리고 행복은 그 서은국 교수님이셨던 것 같은데 저도 영상을 몇 번 봤는데 강도가 아니고 빈도라고 그쵸, 하시더라고요. 그쵸. 맞아요. 그리고 그분이 하셨던 말씀 중에 저도 제일 기억에 남는 게 행복은 내가 좋아하는 사람과 맛있는 식사를 하는 거다. 그게 제일 큰 행복. 이것도 되게 기억에 남았던 것 같습니다. 네. 언니가 하신 말 듣다가 생각나는데 언니가 기고글에 적었던 말 중에 그 책의 주인공이 그 뭐였더라. 살아감의 소중함에 대해서 무언의 메아리를 외쳤으니까 뭐 앞으로 계속 행복할 수 있을 거다. 저는 이게 언니 얘기 같아요. 지금 생각해보면 언니도 계속 삶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저 아까 말한 것처럼 세상이 아름답게 보이고 진짜 사랑하고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 같아요. 그냥 사람. 저도 그냥 그거에 대해 잠깐 얘기하자면 사람이 뭔가를 인생의 주제라는 게 저도 하나씩 있다 생각하거든요. 모든 사람이 각자에게 할당된 게. 근데 그러면 그 사람은 그거에 대해서 못 가졌으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갖고 싶어 하겠죠.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 아까 예린이가 말해준 것처럼 살아가며 행복을 느끼고 싶다? 그렇게 쓴 그분도 그러니까 그 사람이 정말 그거를 결국에 못 가질 사람이라면 그런 생각을 했을까? 그러니까 이미 그 사람은 그걸 갖고 있으니까 근데 그거에 대해서 계속해서 알아가려고 하고 하는 게 아닌가라는 저는 생각을 좀 했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소크라테스의 삼파술이라는 것도 결국은 그러니까 사람이 그거 뭔가 A라는 거에 대해서 모르면 질문을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모른다는 것조차도 모르면 질문을 할 리가 없어요. 그럼 그 사람은 그걸 가질 수도 없고. 근데 이미 그냥 그거를 갖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질문을 하고 알려고 하고 그러는 거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기고글에서 어떤 실존주의를 많이 얘기를 하셨던 것 같아요. 그때 실존주의에서 사용하는 기투를 언급하면서 오히려 그렇게 역설적인 방식으로 사랑의 영원성을 설명해 주시는 부분이 저는 되게 인상 깊게 다가왔던 것 같은데 조금은 어려울 수도 있겠다고 느껴서 이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자세히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는 사실 실존주의 기투라는 거는 이제 뭐 사람은 피투적인 존재다라고 하잖아요. 사르트르였던 것 같은데 이제 그냥 내동댕이 쳐진 존재다 이 세상에. 사실 사르트르는 뭐 무신론자였기 때문에 또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었던 부분도 있는 것 같은데 뭐 사실 틀린 말은 아니죠. 제가 이 세상에 태어나게 된 거는 너무 우연적인 일인데 내가 죽는다는 건 필연이니까 그게 되게 탄생은 우연이지만 죽음은 필연이라는 게 저는 되게 재밌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게. 근데 그러면 사실 뭐 운명이냐, 뭐 숙명이 있냐, 운명이 있냐, 아니면 인간의 자유의지에 다 의한 거냐, 뭐 이런 논란이 옛날부터 항상 많았지만 최근에 어떤 얘기를 들었는데 저는 뭐 물론 이게 약간 좀 이상하게 들릴 수는 있겠지만 과학 법칙이라는 게 어찌됐든 세계 내에 존재하는 법칙이잖아요. 그게 예외 없는 법칙이잖아요. 근데 물론 그거랑 뭐 철학이랑 완전 연결시켜서 뭐 이게 원리다 이렇게 환원시킬 수는 없겠지만
N극과 S극 완전 상극인데 붙잖아요. 근데 그거는 역설이 된 거잖아요, 그러면. 그래서 저는 그 역설이 어떻게 보면 사람의 삶의 원리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또 운명과 자유의지의 논쟁, 아니면 기투와 피투의 논쟁, 아니면 우연과 필연의 논쟁, 뜨거움과 차가움, 모든 걸 저는 좀 적용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피투적인 존재지만 인간은 피투적으로 살 수 있고, 그러니까 피투적인 존재지만 세상에 내동댕이 쳐진 존재지만 나는 오히려 그래서 나를 한 번 더 던져서 살아갈 수 있는 거고 세상을. 그리고 이 세상에는 끝이 있지만, 그러니까 이것도 어떻게 보면 좀 어떤 기독교적인 세계관에서 할 수 있는 내용인 것 같은데, 그 예수님 자체가 저는 역설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왜냐면 그 영원이잖아요. 영원은 시작도 없고 끝도 없고 그냥 영원 그 자체고, 영원에서부터 영원인데 인간 세상은, 창조 세계는 시작과 끝이란 말이죠. 근데 그럼 이건 절대 양립할 수도 없고, 공존할 수도 없고, 붙을 수가 없는 건데, 예수님이 그걸 묶었단 말이에요. 그거를. 그게, 뭐 저도 잘 모르지만, 지금 교리적으로도 잘 모르고 이렇게 설명하기 좀 조심스럽긴 한데, 그게 저는 어떻게 보면 그냥 이 세상이 어떻게 운영되는 원리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좀 했었고, 그러면 이 끝이 당연히 있고, 나도 죽고, 필연적으로 죽고, 이 세상은 변하고, 이런 어떤 한계, 유한성이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어떤 내가 살아갈 때, 현재를 살아감에 있어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과거와 미래가 현재 하나로 묶여서 옛날에 있었던 것도, 옛날에 이런 행복함이 있었기 때문에 난 지금도 살아갈 수 있고, 그럼 내가 지금 행복하게 살아간다면 난 미래도 영원히 살아갈 수 있겠구나. 그러니까 이런 마음가짐? 으로 조금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냥 끝에 대한 어떤 막연한 불안에 대해서 조금 해방돼서 내가 좀 더 현재에 충실하고 그냥 미래 자체를 조금 희망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된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좀 프라이빗한 질문을 해보자면, 그 서두에서 알라딘 서점에서 중고책을 구매하셨던 일화를 말씀해 주셨는데, 평소에 이렇게 중고 책방을 자주 가시고 좋아하시는지 가는 걸 물어보고 싶습니다. 저는 사실 올해 들어서는 책방을 잘 안 가긴 했는데, 개인적으로 저는 일단 작년에는 좀 서점 가는 것도 좋아했었고, 원래 좋아하기도 하고, 그리고 특히 신촌에 이제 알라딘 있잖아요. 그쵸. 네, 거기를 가면, 그냥 약간 확실히 약간 중고책만의 그 뭔가 감성이 있어요. 있어요. 그 뭔가 부정할 수 없어. 세월의 흔적이 있고, 약간 또 제가 여기 글에서 썼던 그 바람의 노래를 들어란가? 그 무라카미 하루키 그 책을 저도 신촌 알라딘에서 샀는데, 이제 그 책 앞장에 적혀 있었던 게 1990 몇 년에 이제 그 어떤 분이 뭐 살아가면 행복을 느끼고 싶다 생가사 이렇게 쓴 것도 있었고, 또 그때 그 책이랑 같이 샀던 시집이 있었는데, 시집에는 문학과 지성서 시집에는 또 어떤 분한테 선물로 준 시집이었었고, 그냥 그런 게 저는 좀 좋더라고요. 그리고 괜히 이제 막 뭔가 민음사 세계문학 점집 막 이런 거 꽂혀 있는 거 보면 그쵸. 괜히 뽕 차고 네, 그쵸. 뭔가 다 읽고 싶고 그래서 저는 좀 옛날엔 자주는 안 가지만 지금 그래도 가는 거 좋아하는 것 같긴 합니다. 부산 여행을 갈 때 네. 보통 항상 저는 꼭 보수동 책방 골목을 들렸던 것 같아요. 네. 거기 되게 오래된 그런 중고 서적을 판매하는 서점들이 쭉 거리 있잖아요. 가면은 이제 뭔가 그 키키한 냄새, 아까 그 책 냄새. 그쵸, 그 책 냄새. 네. 그게 좀 좋아가지고 맞아요. 그래서 거기 갈 때 항상 그 옆에 또 조그만 카페 같은 게 항상 좀 있거든요. 거기서 에스프레소 한 잔 시키고 또 책 하나 사와서 이렇게 읽고 있었던 것이 좀 기억에 났던 것 같아요. 되게 좋았겠네요. 네, 거기 항상 갈 때마다 한 번씩 부산 자주 가진 않지만 뭐 2년, 3년 이렇게 한 번씩 갈 때면은 거기 꼭 들리는데 예린도 나중에 부산까지 있으면 네. 책방 골목 좋습니다, 거기. 책방 골목이 있다는 걸 지금 다음에 꼭 가보고 싶네요. 정선 부산 살잖아요. 그러니까. 가본 적 있나요? 아니요. 아니 이게 무슨. 저는 부산에서 바운더리가 항상 같기 때문에. 그렇군요. 그래서 저 한번 가보고 싶긴 해요. 네. 이걸 내려간다면.
그러면 기고글에 대한 질문 이 정도로 마치고, 네네. 책 속에서, 그건 인용했던 요한일서의 말씀을 따르면은,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다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었는데, 네네. 정서는 어떻게 생각하나요? 정말 두려움이 없을 수 있다고 생각하나요? 뭐, 조금은 사랑이란 감정이라고 얘기를 한다면 추상적이겠지만 오늘 우리가 현실 속에 찾아볼 수 있는 그런 연애를 한다거나 혹은 결혼을 한다거나 했을 때는 그것에 대한 애로사항들을 조금 듣거나 혹은 경험할 때가 더 많잖아요. 네네. 그렇죠. 어떤 것 같아요? 당연히 두렵죠. 당연히 두렵고, 음, 그니까, 일단 저는 사실 당연히 이제, 기독교 그리스도인이 된 지 얼마 안 되기도 했고, 성경이 뭐 어떤 맥락으로 그런 말씀이 기술이 돼 있는지는 저도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음,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다는 말이 저는 되게 좀, 완 충격으로 다가왔거든요. 왜냐면, 저는 항상 사랑이라는 걸 느낄 때 항상 두려워했던 것 같단 말이죠. 근데 그 두려운 게 왜 두렵냐를 생각해보면, 결국은 내가 사랑받지 못할까봐 두렵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거에 대한 두려움이 있으니까. 근데 문제는 그런 두려움이 내가 더 누군가를 사랑하지 못하게 한다는 게 저는 되게 좀 슬펐던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누군가를 더 사랑하지 못하게 되고, 그러면 당연히 근데 논리적으로는 제가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그러니까 그 누군가도 저랑 비슷한 인간이면 그런 걸 느낄 텐데, 그럼 내가 그 사람을 더 사랑하지 못하면 그 사람도 두렵겠죠? 근데 저는 나의 두려움이 더 항상 우선이 됐었고, 내가 뭔가 사랑을 받지 못하는 게 너무 무섭고 이랬었는데, 그걸 보고 저는 되게 좀 충격이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더 이제 뭔가 기독교에 대해서 알고 싶고, 신학을 좀 더 하고 싶고, 그런 것도 있었던 것 같은데, 사랑하는 두려움이 없다는 게, 그냥 이게 좀, 당연히 그거 어떻게 보면 뭐 예수님은 그러실 수 있었겠죠? 근데, 현대를 살아가면서 사람이 사랑할 때 두려움이 없다는 건 불가능한 것 같긴 하지만, 그래도 과학적으로 저는 또 김주환 교수님 강의를 한창 또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학과셨던 것 같은데, 그분 교수님 강의를 몇 번 들었었는데, 인간은 그 과학적으로 사실 사랑과 두려움이라는 감정밖에 없대요. 저도 그거 봤던 것 같아요. 예. 근데 이게 이제 또 편도체 활성화랑 뭐 전두엽체 뭐 이런 뭐 그런 과학적인 어떤 그런 게 있는 것 같은데, 뇌과학적으로. 근데 그게 저는 좀 충격이었거든요. 왜냐면 이거랑 좀 약간 연결시켜서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좀 들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사랑을 할 때랑 두려움을 할 때랑 이 활성화되고 비활성화되는 그 뇌 부분이 완전히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게 조금 저도 두려움을 그럼 어떻게 해소시키고 어떻게 더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는가를 조금 더 노력하려고 했던 것 같고, 이미 내가 두려울 수밖에 없는 존재라면 어떻게 그래도 더 사랑할 수 있느냐? 그러면 감사, 연민, 존중, 배려 뭐 이런 것들 덕목으로 따라올 텐데, 당연히 이게 기독교적인 어떤 그런 덕목이잖아요, 사실. 감사, 연민, 수용. 누군가를 이렇게 연민, 뭐 시혜적인 연민이라기보다는 나랑 같다고 공감하고 존중하고 이런 것들이랑 그리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해봤던 것 같고, 그리고 저는 또 조금 말이 길어지긴 하는데, 또 약간 뇌과학적으로 인간은 사실 자기밖에 또 못 사랑한대요. 자기보다 누군가를 더 사랑할 수 없는데, 나보다 어떤 사람이 누군가를 열렬히 사랑하고 있을 때, 그거는 누군가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아니라, 나를 확장하고 있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럼 그 사람은 결국 나로 느껴지는 거죠. 근데 이게 네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런 어떤 그 기독교의 그런 사랑에 대한 너무 유명한 성경 구절이랑 어떤 연결할 수 있는 지점이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당연히 들었던 것 같고, 일단 이런 약간 베이스 기반으로 저는 사랑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도 최근에 좀 느낀 게, 근데 이제 오히려 내가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다고 생각을 하니까 제가 두려움을 느끼는 그 순간이 너무 두려운 거예요. 오히려 이게 강박이 돼서 내가 불안하고 두려우면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러면 나는 아닌데, 이러면 내가 누군가를 더 사랑하는 게 아닌데 라는 생각을 하면서 더 힘든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얘기를 저도 좀 그런 걸 느낄 때 그 얘기를 누군가한테 했는데 그 친구가 그냥 너무 당연한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냥 너무 당연한 거고 그냥 자기는 전혀 그런 이상하다고 생각도 안 하고 당연하다고 이해한다 이렇게 하는데 그게 되게 그냥 말로만 이해한다고 하는 게 아닌 것 같고 그냥 진짜 이해받는다는 느낌을 좀 많이 받았었고 결국은 그 사람 안에 두려움이 없다는 게 나도 두려울 수 있겠지만 그 두려움을 느끼는 타인을 이해하고 타인의 두려움을 이해하고 나의 두려움을 이해하고 이런 노력들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이 그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다라는 정서 씨 인스타그램의 어떤 그 이름이기도 하잖아요. 그쵸. 이 문장을 딱 봤을 때 두려움이 없다 라기보다는 두려움이 있지만으로 읽힐 수 있고 그게 좀 더 현실적으로 다가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약간 그 여러 가지 이제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고 두려움이 생길 수도 있죠. 나도 모르게. 근데 뭐 어쨌든 우리는 완전히 그런 예수님 사랑 같은 것들을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존재들은 아닐 수 있으니까. 다만 두려움이 있지만 가능하게 하는 힘이 오히려 좀 있다고 보여지는 것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고리타분한 이야기지만 어떤 댓글 읽기 해달라는데. 댓글 읽기? 약간 사랑의 힘 같은 느낌이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어려움이 있거나 혹은 고난의 상황이 있을 때도 사랑하는 사람들끼리에서 그런 관계 속에서 뿜어져 나오는 그런 파워들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가지고 두려움이 없다라고 한다면 그러니까 두려움을 극복해 하는 힘이 있다라고 저는 조금 읽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주 토요일 날 그 서울 그 을지로 쪽에서 그 퀴어 퍼레이드가 있었는데 그때 이 문장과 문구들이 몇 개 있었던 것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들을 보면서 어떤 사회적 시선과 차별 혹은 부당한 그런 것들의 상황 속에서 극복해낼 수 있고 맞설 수 있고 오히려 더 목소리를 크게 낼 수 있는 힘이 오히려 사랑 안에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저는 좀 했던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그 힘. 저도 사랑이랑 두려움에 대해서 얘기하자면 사랑 안에서 두려움이 없다는 게 그 관계 정립적인 어떤 그런 사회적 사랑이라기보다는 정말 사람의 마음을 가지고 그런 얘기를 하셨던 게 아닐까 싶어요. 그 범람하는 강물을 둑 같은 걸로 마는데도 한계가 있고 그쵸. 바람을 사람이 잡을 수가 없잖아요. 마치 그냥 그런 맥락에서 사랑 안에서 두려움이 없다는 건 정말 진실된 말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또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리자면 글 속에서 게테의 말에 따르면 사랑한다는 것이 인생이라고 하는데 여기 계신 분들 다들 정말 그렇게 생각하는지 아니면 그게 아니라면 과연 어떠한 것이 인생인지 다들 돌아가면서 얘기를 해볼까요? 네. 누구부터? 정서님부터. 네. 저는 맞다고 생각하고 이게 되게 이렇게 하면 뭐 진부한 말일 수 있지만 그 옛날에 언어의 온도라는 책을 또 그 자존감 수업이랑 같이 샀었거든요. 그때 그 당시 그 두 권이 베스트셀러였어요. 그쵸. 네. 그래서 근데 그때 다른 건 기억이 안 나는데 사랑과 삶이 하나의 그 근원에서 나온 말일 수 있다라는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람이 사랑을 하면서 살아가는 게 삶이다. 그게 뭐 어떻게 보면 되게 진부하고 약간 좀 뭔가 그때의 감성? 약간 그 당시에 펀치라인이에요. 뽀뽀뽀 한번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때 막 유행하는 약간 페북 감성 약간 이런 느낌도 네. 조금 있긴 한데 뭐 그냥 아무것도 안 사랑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당연히 사랑하면 힘들겠죠. 사랑 만능주의는 좀 경계하긴 하거든요. 사랑하면 다 된다. 이건 좀 약간 말이 안 되는 것 같긴 해요. 또 한편으로는. 근데 왜냐면 사랑은 당연히 두려움을 그러니까 이게 뭐 생길 수 있고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사랑하면 그래 생길 수 있잖아요. 사람인데. 근데 그런 게 있는 인생이 되돌아봤을 때 행복할까? 아니면
아무것도 안 사랑하고 살아가는 게 행복할까 생각하면 저는 남자가 더 행복할 것 같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그 두려움이라는 게 당연히 저도 그걸 이기려고 노력하는데, 한편으로는 그것도 말이 안 되는 게, 내가 뭔가를 통제하고 그거에 대해서 이건 나빠, 이건 이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판단할수록 그건 더 커지거든요. 그렇게 해서 없어질 거면 이미 모든 세상의 고민은 없어졌을 거고. 근데 그래서 그냥 그거를 저도 좀 통제하려고 최근에 좀 그랬던 것 같은데, 그냥 아까 또 다른 이제 친구한테 그 얘기를 했는데, 그냥 통제하려고 하지 말고 그걸 그냥 이해하라고, 너가 그런 걸 인정하는 게 어떻겠느냐 얘기했는데, 저도 그게 맞다고 생각하고, 또 저도 기고글을 썼지만 사실 뭐 전 사랑은 좀 모든 걸 좀 어떻게 보면 그래도 어떤 미움이나 두려움도 포괄하는 개념이라 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래도 뭐 포괄한다고 하더라도 내가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 증오하는 마음, 아니면 뭐 싫어하고, 아니면 슬픈 마음, 분노, 우울, 이런 것들이 사람을 살아가면서 당연히 느끼고 그런 것들을 겪으면서 살아가잖아요. 근데 그거를 이기려고 하면 오히려 그게 강해지지만, 내가 그냥 그걸 친구라고 생각하고, 왜냐면 내가 뭔가 적을 두거나 뭔가 내가 이겨야 할 대상을 두면 내가 아무리 그걸 이긴다고 해도 그 언제든지 나한테 반격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건 왜냐면 당연히 그렇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요. 저는 인간관계에서도 그렇고. 근데 그거를 그냥 친구라고 생각하고, 오히려 그냥 그거를 좀 더 다정하게 대하면, 그냥 인정하고, 뭐 다정하게까지는 아니어도 그냥 인정하면 그냥 그거랑 잘 더불어서 좀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그게 전 사랑이라고 생각해.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거라고 생각해서 그게 좀 인생이 아닌가 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사랑하는 것이 인생이다. 저는 이 말에 동의를 하는데, 좀 더 확장해서 근데 사랑하는 것만이 인생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이게 부분집합이 될 수는 있어도, 사실 뭐, 증오나 미움, 그런 감정들이 썩 유쾌한 감정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인간 자체의 확장이나 발전에 있어서는 다 필요한 개념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래서 저도 이제 자기 자신을 미워하기도 하고, 스스로 미혹한 인간이라고 생각을 많이 하기도 하고, 근데 이제 넓은 의미에서 또 이런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에게도 질투 같은 감정을 느낄 수 있죠. 그런 부정적인 감정들을 느끼는 것조차도 넓은 의미에서 사랑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그런 거를 겪으면서 인간은 분명 어제보다 더 나은 존재가 되어왔고 되어 갈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사랑하는 것이 인생인 건 동의하고, 그저 최종적인 목적과 수단은 결국 사랑으로 상정된 것 같습니다. 저는 일단은 크게 봐서 이 괴테가 말했던 사랑하는 것이 인생이다는 저는 조금 동의하는 편인 것 같아요. 근데 어떤 방식으로 좀 동의하는 것 같냐면, 보통 우리가 어떤 살아가는 인생을 얘기할 때 내러티브를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우리는 어쨌든 살아가면서 우리 자신만의 이야기를 계속해서 만들어내고, 특히 무엇보다 그 삶에서 의미를 계속해서 부여하면서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래서 저는 조금 공감이 됐었던 것이, 정확히 어떤 문장이었는지 기억이 정확히 나진 않는 것 같은데, 상대방의 흠집이 귀엽게 만드는 것들이 있잖아요. 어떤, 예를 들어서, 뭐, 머리에 뭐가 붙어 있다거나, 아니면 뭐, 정확히 문장이 어떤 거 기억나나요? 던니가 뭐 귀엽게. 던니가 사랑스럽다. 홍조가 약간 무슨 꽃핀 들판 같은. 그쵸. 그녀의, 그러니까 이런 시적인 것들. 네. 그러니까 남들이 봤을 때는, 그러니까, 완벽하지 않은 모습이지만,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더 그것에 의미를 부여하고, 그것이 귀엽게 사랑스럽게 보이는 힘들이 있잖아요. 저는 그래서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 인생이라고 한다면, 또 그 의미를 부여하게 되는 이유는 누군가를 사랑하기 때문에 라고 생각을 해본다면, 저는 사랑이 인생일 수도 있겠다라고 좀 생각이 요즘 드는 것 같아요. 반대로
저 또한,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것은 결국 저는 좀 일방적인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약간 그 호혜적인 그런 것이라고 생각을 느끼긴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나 또한 역시 그런 완벽치 않은 그런 모습에서 의미를 누군가로부터 부여받고 부여해줄 수 있다면 너무 좋은 삶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저는 해봅니다. 저도 잠깐만 첨언하자면, 그러니까 저는 되게 완벽해야 사랑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사실 뭐 완벽한 사람 없고 당연히 뭐 말도 안 하는데, 지금은 조금 약간 불합리한 얘기라고 생각하는데, 니체가 몰락하는 방법을 모르는 인간은 사랑하지 않는다고, 뭐 하여튼 그런 얘기를 자라투스트라에서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걸 좀 많이 인용되는 문구기도 하고, 지금도 많은 소설가들이 그런 문장을 좀 사용하고 하는데, 그러니까 그런 실험이 있거든요. 똑같은, 업무 능력은 똑같은 사람인데, 한 명은 되게 사소한 실수를 하게 하고, 한 명은 그냥 완벽하게 일을 처리하게 한 그런 실험을 했는데, 사람들이 그 누구를 더 좋아하냐? 그러면 실수를 한 사람을 더 좋아한대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러니까 완벽하면 좋아할 수는 있다 생각하거든요. 저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좀 동경을 하거나, 아니면 질투를 할 수도 있겠죠. 근데 그 사람이 나랑 똑같은 인간이구나, 라는 걸 느끼면, 그땐 전 사랑할 수 있다 생각하거든요. 네, 그래서, 근데 그거를 저도 그렇게 좀 하려고 그래도 하려고 하는 편인 것 같고, 반대로, 그냥 그 사람도 나를 그렇게 생각하겠구나 생각하면, 좀 그런 어떤 강박? 뭔가 그런 거에 좀 벗어나서 나를 조금 더 나답게 살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 우리는 인간이기에 행복과 슬픔, 사랑과 두려움을 느끼며 의미와 무의미 사이의 간극에서 각기 다른 역동성으로 살아간다. 어떤 것은 잊었다 해도 억압된 무언가로 남아 무의식이라는 깊은 심연에 잔존하여 나의 생을 지배하기도 한다. 하지만 그럼에도 살아가기 위해 무의식에서 기생하여 의식을 휘두르던 그 무언가를 의식화한다면 억누르고 회피했던 두려움이 사실은 아무것도 아니었고 그 자체로는 아무 힘이 없다는 것을 시인하지 않을 수 없다. 그때 우리는 비로소 나의 생의 방향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게 된다. 다시 말해 우리가 행복을 느끼는 것은 현재의 어느 한순간이지만 나를 행복한 사람으로 만드는 것은 그 시점에서 나를 살게 할 힘을 남기느냐, 죽일 힘을 남기느냐의 차이이다. 따라서 사랑을 잃었다 해도 다시 사랑할 용기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은 그것이 있기 전의 세상보다 지금 여기 없다고 해도 그것 이후의 세상이 훨씬 더 아름답다는 것을 느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우리는 끝은 없음, 즉 영원을 알기에 현재에 더 충실할 수 있다. 네. 좋네요. 네. 그 단락을 선정하신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아무래도 여기에 좀 제가 쓰고자 했던 그런 언어들이 좀 집약이 돼 있는 것 같아요. 뭔가 어떤 의미, 아니면 삶 그 자체, 그리고 행복, 그리고 영원, 사랑, 이런 것들이 다 있는 것 같아서, 선택했습니다. 좋습니다. 네. 자, 이제 네. 클로징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다솜 4호 박정수 학우님이 기고글인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며 다소 사랑스러운 이야기 다솜의 16번째 방송을 이렇게 마쳤습니다. 이 방송은 유튜브 채널에 저장될 예정이니 다시 듣고 싶으신 청취자분들께서는 다솜의 유튜브 채널을 구독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저희 취지는 다정하고 유심한 시선으로 다솜의 교지를 곱씹으며 청취자 여러분들의 이해가 더 선명해지면 좋겠다는 소망입니다. 이제 마무리할까요? 다음 방송은 7월 마지막 주 수요일인 28일에 돌아올 예정입니다. 그동안 각자 자리에서 각자로서 살아가다가 평온한 입과 귀로 만나면 좋겠습니다. 손바. 와, 손봐. 손봐. 되게 MG 같다.